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198명이 추가돼 이틀 연속 100명대를 간신히 유지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내 발생이 189명, 해외 유입이 9명입니다. 사망자는 2명이 추가돼 국내 사망자는 모두 331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성급한 방역 조치 완화보단 확실한 반전 국면을 만들어야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대한 WHO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독립적으로 조사할 국제 패널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조사위원 11명 가운데 중국의 사스 영웅, 중난산 원사가 포함된 가운데 미국은 WHO가 중국의 역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일본 남쪽 먼바다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일요일 밤 일본 규슈 해상을 지나 월요일 아침에는 제주 동쪽 해상에 진입하고 낮에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198명 늘어 이틀 연속 100명대를 간신히 유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2만 842명, 사망자는 2명 늘어난 33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189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68명, 경기 55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에서 128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남에서는 20명이나 감염됐는데 김치 공장 집단 감염 영향이 컸습니다. 이외에도 광주 10명, 대구 7명, 충북과 경북 4명씩, 부산, 대전, 울산, 강원, 경남 3명씩, 전남 1명 등 14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중증 이상 환자는 3명이 추가돼 누적 157명으로 늘었습니다. 완치 환자는 254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 15,783명입니다. 한편 신규 해외 유입은 9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진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성급하게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것보다 지금 고삐를 바짝 조여 확실한 반전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성급하게 방역 조치를 완화해서 더 큰 위기를 초래하기보다는 확실한 반전 국면을 만들 때까지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월 6일자로 종료되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과 방역 수칙 조정 방안을 논의합니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마는 지금 고삐를 바짝 조여 확실한 감소세로 접어들어야만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인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내년 코로나19 국산 백신 확보를 목표로 예산 1,7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지원 예산 1,707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마다 책정된 예산으로는 후보물질 발굴에 319억 원, 치료제 10개 후보물질 임상에 627억 원 등이 투입됩니다. 이외에도 감염병 연구 인프라 구축, 국립감염병연구소 실험장비 확충 등에도 추가로 2천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12.3% 증가한 27조 2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인 고열 기침 환자를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관련 출동에서 병원까지 걸린 평균 시간은 지난해 24분에서 올해 34분으로 10분 늘었습니다.
의심 증상 환자들을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다 보니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동한 평균 거리도 지난해 4.6km에서 올해 5.9km로 1.3km 증가했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서울의 고열 기침 환자 이송 출동 건수는 13,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관공서와 기업들이 적극 동참하면서 재택근무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재택근무자의 일상을 함께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오전 8시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깨어난 김범영 씨. 입고 있는 잠옷 그대로 씻지도 않은 채 업무를 시작합니다. 8시 근방에서부터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 편이죠. 출근 시간이 1시간에서 1분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뭐 그런 게 있죠. 재택근무가 어느덧 열흘째. 오늘 출근하셨어요? 네, 저희는 내일 출근하는데. 아, 재택 안 하시는군. 출근 안 하나요? 재택근무예요? 아, 교대로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와, 나 재택근무 좋으시겠다. 아유, 좋기는 뭐. 아, 좋지. 틈틈이 청소도 하고 분리수거도 하며 집안일을 할 수 있는 건 장점. 재택근무에 들어간 회사들이 늘면서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건 어려운 점입니다. 전화로 안 받고. 다른 부서나 뭐 타 업체나 이렇게 연락이 종종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대방이 재택근무하는 사정도 다 아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원활히 업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침대에서 간식을 먹으며 오후 업무를 준비합니다. 배달 어플로 점심도 주문합니다. 대기 시간 무려 90분. 집콕하는 직장인들이 늘어서인지 유명 맛집에서 배달해 먹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에야 도착한 식사. 컴퓨터 앞에서 허겁지겁 집어넣습니다. 재택근무하면서 밥을 혼자 먹게 되니까 아무래도 회사 사람들이 그리워지네요. 혼자 밥 먹는 게 아무래도 좀. 오후 업무 시간 몰려오는 피로에 잠시 누워볼까 싶지만 마치 지켜보는 듯 울리는 회사 메신저에 다시 책상으로 향합니다. 드디어 퇴근 시간, 하지만 약속은 없습니다. 영화라도 보러 갈까 싶다가도 꺼림칙한 마음에 결국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틉니다. 종일 몇 걸음도 떼지 않은 하루. 안 되겠다 싶어 운동복을 입고 집을 나섭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원래 운동 다니는데 요즘 문을 다 닫아서 한강변에 좀 뛰러라도 가려고요. 문 닫은 헬스장 대신 강변 운동시설, 일명 강스장을 찾은 김 씨는 찌뿌둥한 몸을 풀고 강변을 달립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 어느새 선선한 가을 공기가 느껴집니다. 재택근무 이거 뭐 길어지다 보니까 친구들도 많이 그립고 회사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밥 먹고 생활하던 것도 그립고 하네요. 빨리 좀 이 사태가 나아져서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펼쳐진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회사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부대끼며 일하던 날이 그리워질 줄 몰랐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제주도는 태풍 마이삭이 동반한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700여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복구도 걱정이지만 며칠 뒤 태풍이 또 온다는 소식에 시름만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구부러진 대형 철구조물이 가정집을 완전히 덮쳤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제주에 가장 근접한 시각에 갑자기 분 초속 30m의 강풍에 근처 양식장 구조물이 뜯겨 날아온 겁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 집만 6곳으로 주민들은 복구도 걱정이지만 코앞에 닥친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더 큰 걱정입니다. 아니, 잠도 안 못 자고 지금 뭐 걱정이죠. 태풍도 내일 불어온다는데 그쪽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양식장도 7동 이상 구조물이 강풍에 뜯겨 나가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기르는 치어들이 피해를 볼까 급히 처광막을 덮고 중장비도 동원됐습니다. 이 양식장은 태풍 매미와 루사 때도 피해가 없었는데 이번 태풍 마미삭의 강풍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근밭이 폭우에 작은 호수가 됐습니다. 시간당 100mm의 많은 비에 주변 밭 대부분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봤습니다. 밭주인은 양수기를 동원해 배수 작업을 하는데도
물은 쉽게 줄지 않습니다. 당근을 좀 살려보려고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물이 워낙 많이 차서 엄두가 안 납니다. 제주 해안 곳곳에서는 높은 파도에 밀려 쌓인 바다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이 바쁘게 진행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 들 것 같아요. 지금 차가 한 7, 8대 동원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3번, 4번씩 다녔거든요. 지금. 군 장병과 전경대원들도 토사를 치우고 강풍에 쓰러진 감귤나무를 세우는 등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북상은 추가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가 큽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보다 더 강한 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어 연이은 비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10호 태풍 하이선이 괌 북서쪽 해상에서 북상 중이며 오늘 오전 10시에 매우 강한 강도를 지닌 태풍으로 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은 중심 부근에 초속 49m의 강풍을 동반한 채 시속 20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으며 중심 풍속이 초속 53m까지 빨라져 위력이 초강력 태풍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하이선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서귀포 동쪽 해상을 거쳐 오후에 경남 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내륙을 통과하는 데다 수도권 등 인구가 많은 도심 가까이 태풍이 지날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네, 태양광은 무한한 자원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주도하고 있지만 폐패널 처리가 골칫거리입니다. 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태양광 폐패널 매립이 금지돼 모두 재활용해야 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태양광 폐패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태양광 패널의 기대 수명은 평균 25년.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은 200톤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크게 늘고 있고 전량 땅속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폐패널 안에 은과 구리 같은 값비싼 부품 소재가 들어있어도 회수하는 비용이 수십, 수백 배 이상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에너지 소모량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패널을 상온에서 분리해 값비싼 소재를 회수하는 공정이 핵심입니다. 특히 불순물 없이 소재를 회수해 수익성을 기존보다 2.5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소모 에너지를 64% 이상 절약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비파쇄 방식이다 보니 회수 소재 간의 혼입이 극도로 억제되어 고품질의 소재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럽에서는 2012년부터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가 도입됩니다. 연구진은 독일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해외 진출 전망도 밝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폐기물들이 사실 재활용 공장에서 깨끗하게 처리가 되고 그 회수된 또 소재는 우리가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훼손이나 이런 문제들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고수익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은 태양광 발전과 보급을 늘려 그린 뉴딜 정책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한 WHO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독립적으로 조사할 국제 패널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위원회 가동은 WHO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중국발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미국 등 국제사회 비난이 계기가 됐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팬데믹 대응 상황을 조사할 독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와 앨런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위원 11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11명의 위원 가운데는 중국의 사스 영웅으로 불리는 중난산 공정원 원사와 데이비드 밀리밴드 전 영국 외무장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독립위원회 출범은 WHO가 과도하게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 중국발 코로나19에 대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나온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급기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HO가 중국의 꼭두각시라며 지난 7월
WHO 탈퇴를 통보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번 조사위원회 활동은 WHO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WHO contribution to United Nations-wide efforts and the actions of WHO and their timelines pertaining to the COVID-19 pandemic. 위원회의 원활한 조사 활동을 위해 WHO 내부 문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받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For WHO, they have made it clear that their files are an open book. Anything we want to see, we see. 위원회는 오는 17일 첫 미팅을 시작으로 내년 4월까지 6주 간격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이들은 WHO와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조사하고 평가해 오는 11월 중간 보고서를, 내년 5월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시급한 개혁도 거부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현지 시간 3일 성명을 통해서 미국의 WHO 탈퇴와 관련해 후속 단계 계획을 밝히면서 내년 7월 탈퇴에 따라 WHO 기금을 다른 UN 프로그램으로 전용하고 파견 전문가들을 재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탈퇴는 2021년 7월 6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미국 정부는 대통령의 발표 이후 WHO가 이전에 수행한 활동을 떠맡을 파트너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을 놓고 중국 책임론과 함께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으며 결국 지난 7월 6일 WHO의 탈퇴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가 약 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현지 시간 3일 보고서에서 7천 명이 넘는 의료진이 다른 이들을 구하려다 사망했다며 충격적인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앰네스티가 지난 7월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인 사망자가 3천여 명이었는데 채 2달도 안 돼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국가별로는 멕시코 의료인 희생이 1,3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077명, 영국 649명, 브라질 634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앰네스티는 집계되지 않은 의료인 희생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가장 신뢰받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10월까지 백신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보건당국이 10월까지 보급 준비를 마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린 가운데 소신 발언이 나온 겁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백신이 10월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림짐작이라고 전제하면서 11월이나 12월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백신 개발과 보급을 서두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은 하루 전 각 주에 11월 1일까지 백신 보급 준비를 마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제약 유통업체들이 보급 시설을 완전히 가동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서둘러 달라는 겁니다. 앞서 스티븐 한 FDA 국장도 3상 임상시험이 마무리되기 전에 백신을 승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 one is pressuring the FDA to do anything. This president wants to break through regulatory barriers to get a vaccine as safely to the American people as quickly as possible because lives are at stake, but he will not in any way sacrifice safety. 미국에서는 현재 세계 백신 후보 물질이 최종 단계인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가 있으며 결과는 올 연말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표를 얻기 위해 검증이 끝나지 않은 백신을 대선일인 11월 3일 이전에 조기에 승인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 미국 정치권과 의학계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중순 새학기가 시작되며 일부 대학이 대면 수업을 시작했는데 2주 남짓 만에 집단 발병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만 5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개학 이후 어린이 감염자도 17%나 늘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아이오와 대학에서는 지난달 18일 개강한 뒤 학생과 교직원 1,000명 가까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엘라베마 대학 터스컬루사 캠퍼스에서도 개강 열흘 만에 1,000명 넘는 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도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감염자가 속출하자 많은 대학이 대면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Because it's going to be too dangerous. They can't risk us dying with courses in session. CNN은 개강 이후 미국 37개 주 대학에서 학생 2만 5천 명이 감염됐다고 전했습니다. 학생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대규모 파티나 모임을 열어 확산을 부추겼습니다. Our contact tracing analysis indicates that most infections are coming from off-campus gatherings. Students infected at those gatherings passed it on to others. 이에 따라 대학 주변의 술집 등에 대한 폐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많은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런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대학을 폐쇄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학생들이 집이나 고향으로 돌아가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만큼 대학 내 격리된 장소에 머물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학교도 개학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 집계를 보면 최근 2주 사이 어린이 감염자가 17%나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개학 밀어붙이기가 후폭풍을 몰고 오며 또 다른 정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에서 새 실직자 수가 다시 100만 명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8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현지 시각 3일 밝혔습니다. 직전까지 2주 연속 100만 건대를 기록했다가 3주 만에 100만 건 미만으로 내려간 겁니다. 하지만 노동부가 지난주부터 통계 방식을 바꾼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신규 실업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에도 나홀로 상승을 계속해온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주가 상승을 이끌어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5% 폭락해서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폭락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전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12,000선을 돌파했던 나스닥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598.34포인트, 4.96% 떨어진 11,458.10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폭락 이후 최대 하락입니다. 증시 회복을 주도했던 애플이 8% 하락하면서 기술주 투매 분위기를 부채질했습니다.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각각 4% 이상 하락했고 알파벳은 5.1%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도 9% 이상 하락하는 등 대형 기술주들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의 하락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3.51%, 다우존스 지수는 2.8%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한 뚜렷한 이유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보험 신규 청구 건수가 다시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시장 전망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특별한 악재도 없기에 이익 실현을 위한 조정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I wouldn't be surprised if we have a little bit more of a pullback as people start to make some changes in their portfolios and take some of those gains off the table.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부정적 경제 전망이 확산하면서 추가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뉴욕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뉴욕 증시 하락 여파로 국제 유가와 금값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뉴욕 증시 폭락 여파에 국제 유가도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0.3% 내린 41달러 37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 10월물 브렌트유도 1배럴에 0.7% 떨어진 44달러 13센트의 거래가 끝났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장중 5% 넘게 떨어지는 등 뉴욕 증시가 폭락세를 보이면서 유가도 장중 한때 3% 가까이 급락했지만 오후 들어 하락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국제 금값도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1온스에 0.4% 떨어진 1,937달러 8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사람의 뇌는 몸무게의 약 3%지만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20%를 사용할 정도로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그래서 가끔은 뇌에도 힐링이 필요한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상태, 즉 멍 때리기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S에서는 뇌 힐링법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